여러분 상상해보세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 막 원하던 거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완벽한 삶이죠. 맞아요.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방에 앉아서 두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보자마자 철저하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고독감에 휩싸여서 막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터뜨립니다. 아, 방금 전까지 무대 위에서 빛나던 모습이랑은 너무 대비되네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의 마음속엔 대체 무엇이 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주제는 바로 인간의 가장 깊은 곳, 그 무의식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한 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의 삶을 다 안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빛이 강할수록 그 이면에 들이우는 그림자는 훨씬 더 짙고 또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무의식의 그림자를 탐구하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K-팝 최정상 그룹이죠. 아이브의 자체 콘텐츠인 아카이브 에피소드 1의 전체 스크립트입니다. 아, 아이돌 자체 컨텐츠요. 보통은 되게 밝고 재미있는 예능이잖아요. 맞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20대 초반의 멤버들이 모여서 전생 체험, 그러니까 최면을 해보는 아주 유쾌하고 귀여운 콘텐츠예요. 오프닝만 보면 완전 코미디거든요. 각자 개성에 맞춰서 재미있게 꾸미고 나오지 않나요? 네, 진짜 작정하고 왔더라고요. 각자 자기가 상상하는 그 전생 추구미에 맞춰서 옷을 입고 오는데 리더 유진 씨는 자기는 늘 바다를 갈망한다면서 영화 모아나 복장으로 나타나고요. 맏언니 가을 씨는 아주 골저스한 그리스 신 그 자체였습니다. 아, 모아나와 그리스 신이요? 흥미롭네요. 이서 씨랑 원영 씨는 반짝이는 티아라를 쓴 공주님이었고 리즈 씨는 로맨스 판타지 주인공, 그리고 레이 씨는 아예 그 거대한 기니피그 인형 옷을 입고 자기가 기니피그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목적은 이 영상 속 최면이 진짜 전생을 보여주는 거냐, 혹은 과학적으로 타당하냐, 이걸 검증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전생의 존재를 증명하자는 게 아니니까요. 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아주 훌륭한 심리학적 케이스 스터디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바쁘고 화려한 삶을 사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최면이라는 어떤 안전한 가상의 도구를 빌려서 자신들도 모르게 억눌러 왔던 결핍이나 감정을 어떻게 시각화해내는가, 이걸 관찰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공주님 드레스나 막 기니피그 옷 아래에 숨겨진 그 진짜 마음의 풍경을 해부해보자는 거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사례인 유진 씨와 가을 씨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면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이걸 묘사하자면 마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 줄 알고 팝콘 먹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팍 전환되더니 묵직한 독립영화가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급격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현실의 자아랑 무의식 속 자아가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괴리감이 엄청 컸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첫 타자인 리더 유진 씨가 최면 의자에 앉았을 때 처음엔 되게 산만했어요. 밖에서 다른 멤버들이 모니터링하면서 웃는 소리가 들리니까 막 웃음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깨진다 이러면서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고요. 본인이 최면에 안 걸릴까봐 의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네. 그런데 본격적인 유도가 시작되고 신발을 뭘 신고 있냐는 질문을 받는 순간 그 모아나 옷을 입고 있던 유진 씨가 갑자기 맨발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 신발을 안 신고 있다고요? 네, 그러더니 나무가 우거진 섭속에 집도 없고 부모님도 없이 홀로 버려진 10대 소녀의 모습을 묘사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숨을 헛떡이면서 펑펑 오는 거 있죠. 이건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강렬한 무의식의 발현입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빌려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요. 현실에서 유진 씨가 입고 있는 그 모아나 복장, 그리고 팀의 듬직한 리더라는 역할은 사회를 향해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페르소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강인한 모습의 페르소나라는 거죠. 그렇죠. 강인하고 앞장서서 항해하는 인물이잖아요. 하지만 최면으로 의식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막 스물스물 기어 올라온 건 그 반대편에 철저하게 억압되어 있던 그림자, 섀도우입니다. 아, 억눌린 그림자요. 네, 누군가의 보살핌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심지어 신발조차 신지 못한 취약한 고아 소녀가 무의식에서 튀어나온 거죠. 근데 저기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분들은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진짜 평생을 훈련받은 고도로 숙련된 퍼포머들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방송을 잘하는 프로들이죠. 그러니까 혹시 이게 그냥 예능 분량을 뽑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뭐 무의식적으로라도 드라마틱한 서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연기를 한 건 아닐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당연히 방송이라는 환경 자체가 주는 수행 불안이 어느 정도 존재할 겁니다. 카메라 앞이니까요. 그렇죠. 잘해야 한다는 생각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왜 하필 그런 비극적인 서사를 선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굳이 비극을요? 네, 만약 순전히 의식적인 연기였다면요. 보통은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서사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라던가 엄청 화려한 귀족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이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멋있는 걸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통제력을 잃고 막 숨을 헐떡이면서 고아소녀에 이입해서 오열한다? 이건 방어 기제가 해제된 상태에서 내면의 코어 감정이 건드려졌을 때 나오는 생리적 반응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 의도적인 연기라면 굳이 자신의 가장 연약한 밑바닥을 그것도 그렇게 통제 불가능한 형태로 대중한테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와, 이 논리가 바로 다음 타자인 맏언니 가을 씨의 사례에서 진짜 소름 돋게 증명됩니다. 가을 씨는 팀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ISTJ 성향의 멤버거든요. MBTI에서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성향이죠. 네, 최면 시작 전부터 나는 절대 안 믿어. 안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되게 강하게 불신을 했어요. 보통 이성적인 통제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최면에 대한 저항이 아주 심합니다. 자신의 자아가 낯선 상황에 지배당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 굳건한 현실주의자가 과거 연습생 시절의 간절함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툭 한 번 흘리더니 돌연 금발의 7살 외국 소녀 앨리스로 변신을 합니다. 앨리스요? 디테일이 좀 있었나요? 심지어 여기서 디테일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꽃집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으로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사 먹는다고 구체적으로 못을 박아요. 베이킹은 안 한다면서요. 하하,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 겁니다. 인간의 무의식이 현실의 인지 구조를 아예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가을 씨의 평소 성향이 실용주의나 경제적 관념, 그러니까 베이킹을 하는 수고로움보다는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그 자아의 뼈대는 앨리스라는 판타지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 뼈대는 남아있군요. 네, 하지만 감정의 구조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게 되죠.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돈을 벌어서 디저트를 사 먹는 이 이성적인 앨리스의 인생 스토리가 지독하게 비극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식이었죠? 사랑하는 기사님이 있었는데 자기를 떠나버렸고 결국 40대 중년이 되어서 부모님도 없이 그 텅 빈 집에서 너무나 외롭게 홀로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라는 멤버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구체적인 로맨스 판타지 서사, 그것도 고독의 서사를 만들어냈어요. 앞서 유진 씨의 사례와 완벽하게 겹치는 패턴이죠. 화려한 무대 위의 리더, 또 맏언니로서 감내해야 하는 어떤 강인함, 이면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보살핌을 받고 싶지만 결국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유기불안이 투사된 겁니다. 유기불안이요? 버려질까 봐 두려운 마음인가요? 네, 떠나버린 기사님이나 곁에 없는 부원님은 모두 보호자의 부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진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최면술사가 가을 씨한테 다음 생에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묻거든요. 보통은 뭐라고 답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외롭게 살았으면 다음 생엔 사랑받고 싶어요라거나 막 가족들과 북적거리며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가을 씨는 눈물을 막 주르르 흘리면서 바쁘게 일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 바쁘게 일하는 거요? 네, 이걸 보던 밖에 멤버들이 그래 우리 컴백하자 이러면서 막 외쳐서 웃음바다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건 웃고 넘길 일이 전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동 형성의 아주 훌륭한 예시로 봅니다. 반동 형성이요? 그게 뭔가요? 내면의 불안이나 결핍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무의식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신 아예 정반대의 태도나 행동을 취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철저한 고독과 정적을 경험한 가을 씨의 무의식은 그 외로움에 다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는 상태를 일종의 동아줄처럼 꽉 붙잡은 거죠. 와,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로서 겪는 그 엄청난 스케줄과 바쁨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고독감을 마취시켜주는 해독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고독함이 지금 아이브로서의 바쁜 삶을 오히려 긍정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치로 작용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요? 혹시 지금 일이나 특정 활동에 막 워커홀릭처럼 몰두하고 계신가요? 그게 정말 그 일 자체를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밀려오는 어떤 내면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마주하기 두려워서 바쁨을 방패로 삼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와, 진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자, 지금까지는 어떤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만들어낸 방어 기제를 살펴봤다면요. 이번엔 방향을 좀 틀어볼게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억압된 감정이 폭발한 사례입니다. 아, 가장 엉뚱해 보였던 멤버 말인가요? 맞아요. 이번 탐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기상천외, 하지만 끝내 우리를 가장 깊은 먹먹함으로 몰아넣은 멤버, 바로 레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레이 씨는 앞선 두 멤버랑은 최면에 진입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네. 시작은 진짜 한편의 시트콤 같았어요. 자기가 기니피그가 되고 싶다면서 배에 털이 막 숭숭 난 거대한 기니피그 옷을 뒤집어 쓰고 왔거든요. 아하, 네. 귀엽네요. 심지어 연승생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라는 말에 다른 멤버들은 막 감동적인 이야기하면서 눈물 짓는데 레이 씨는 가을 언니가 다리 찢기를 억지로 시켜서 너무 아팠다 이러면서 폭로를 해서 현실 웃음을 터뜨립니다. 어릴 적 꿈도 유진 씨는 의사, 이서 씨는 개그우먼 뭐 이런 소소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시점까지만 해도 영상을 보는 시청자나 밖의 멤버들은 물론이고 어쩌면 레이 씨 본인조차 자신의 무의식이 어떤 심연으로 자기를 끌고 갈지 전혀 예상 못했을 겁니다. 유머와 엉뚱함은 종종 가장 훌륭한 심리적 위장술로 쓰이니까요. 아, 위장술이요. 그 위장술이 어떻게 벗겨지느냐, 이게 진짜 역동적입니다. 본격적인 전생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무려 20곡개가 시작됩니다. 20곡이에요? 최면에서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발 신었냐고 하니까 없어요. 땡땡 양말이라니까 아니요. 배 쪽에 털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밖에서 막 기니피그를 하냐 타조하냐 두더지다 이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혼란스럽네요, 진짜. 그러다 결국 정체가 밝혀지는데 무려 동굴에 사는 새였습니다. 포유류도 아니고 조류라는 점, 그리고 자신과 가장 이질적인 형태의 생명체를 무의식의 껍데기로 선택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대체 왜 새였을까요? 그리고 이 새의 스토리가 진짜 기가 막혀요. 동굴에 숨어 사는데 밖에서 엄마가 다쳐서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 어린 새가 다친 엄마를 지키려고 빨리 어른이 돼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효심이 지극하네요. 여기까지도 짠한데 결말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결국 자기가 엄마보다 먼저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피를 흘리면서 아프게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두고 와서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해서 이러면서 막 우열을 해요. 아까 가을 씨한테 다리 찢기 이야기하면서 깨르르 웃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서럽게요. 다음 생엔 어떻게 살고 싶다고 하던가요? 다음 생에는 오래 살고 싶다고 소원까지 빕니다. 호스트님이 방금 대체 왜 새였을까 하고 질문하셨죠? 이건 심리학의 투사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투사요? 감정을 다른 곳에 던진다는 뜻인가요? 네, 스스로 감당하기 벅찬 죄책감이나 슬픔을 자기가 직접 마주하는 건 자아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은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대상, 그러니까 동굴 속의 연약한 새라는 가장 비현실적인 메타포를 만들어내서 그 안에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안전하게 투사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만약 어릴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외롭고 그립다면 그냥 무의식 속에서라도 화목하고 따뜻한 가족의 품을 상상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면 되잖아요. 행복한 판타지를 꿀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런데 왜 굳이 엄마가 다치고 자기가 먼저 죽는 이런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비극을 스스로 연출해내는 건가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왜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인가? 그것은 이 감정의 뿌리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죄책감과 성취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요? 네, 아이돌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생각해 봐야 해요. 이들은 대부분 아주 어린 나이에 가족의 품을 떠나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죠. 부모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해야 할 시기에 반대로 기약 없는 무한 경쟁 속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은 또 자식을 서포트하려고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걸 희생하고 인내하셔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내가 부모님을 떠나왔다, 부모님이 나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어떤 무의식적인 원죄 의식이 자리 잡기가 쉽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서 다친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어린 새의 다짐은요, 현실에서 내가 빨리 성공해서 부모님의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투영된 맹세인 거죠. 와, 근데 결국 자기가 먼저 죽어버리잖아요. 그건 대체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것이 바로 이 무의식의 핵심입니다. 내가 끝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보답하기도 전에 내가 지쳐 쓰러져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 다친 엄마를 두고 먼저 죽어가는 새라는 이 끔찍한 비극으로 발현된 겁니다. 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부모님께 진 빚을 갚지 못할 거라는 죄책감이 결합해서 무의식 속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처벌하고 있는 셈인 거죠. 레이 씨가 죽어가면서 다음 생에는 오래 살고 싶다고 소원을 비는 장면도 그럼. 네, 이런 숨막히는 압박감과 부채의식에서 좀 벗어나서 그저 평범하고 길게 생존 그 자체로 안도할 수 있는 삶을 갈망하는 본능적인 외침인 겁니다. 와, 진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처음 기니 피고 옷을 입고 스무고개를 하면서 웃고 떠들던 그 유쾌함이 사실은 이렇게 무겁고 아픈 감정을 감추기 위한 무의식의 진짜 필사적인 방어막이었다니. 웃음 뒤에 숨겨진 그 깊은 미안함이 너무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 안에서 유독 과장되게 웃음을 유발하거나 모든 상황을 다 유머로 넘기려는 사람들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직면하기 두려운 거대한 불안이나 상실감이 떠리를 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유진 씨, 가을 씨, 레이 씨, 세 사람의 무의식 여행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형태는 전부 달랐거든요. 숲속의 고아 소녀, 또 외로운 40대 중년 여성, 그리고 동굴 속의 다친 새. 하지만 이 파편화된 이미지들을 하나로 쫙 꿰어보면요, 놀랍게도 소름 돋는 공통의 키워드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어떤 키워드들이죠? 바로 엄마, 그리고 보호자의 부재 상실감, 마지막으로 짙은 고독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들의 무의식 속 서식지가 텅 빈 숲속이고 곁에 아무도 없는 집, 혹은 어두운 동굴이란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화려한 조명, 막 수천 명의 환호성, 완벽하게 세팅된 메이크업과 의상, 이 모든 현실의 조건들을 최면이라는 스위치로 딸깍하고 꺼버리는 순간 이분들의 무의식은 놀랍게도 빛 한 줌 안 드는 곳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진보한 관용구가 이토록 날카롭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사례가 또 있을까 싶어요. 대중이 이들에게 투사하는 완벽한 아이돌이라는 환상에 거대해질수록 그들 내면의 자아는 오히려 더 작고 연약한 형태로 쪼그라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보상작용이거든요. 자아가 외부 세계에 그 과도한 기대랑 압박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수록 자기 내면 세계를 돌볼 에너지는 완전히 고갈돼 버리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폭발하게 만드는 한 사람이 남습니다. 이 패턴과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가장 기대되고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멤버, 바로 원영 씨의 차례입니다. 원영 씨. 이 그룹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강력한 페르소나를 구축하고 있는 멤버죠. 언제나 완벽한 미소, 흔들림 없는 애티튜드. 이른바 그 본투비 아이돌의 대명사 아닙니까? 맞아요. 그 아이카이브 영상 티저에서 멤버들이 원영 씨 전생을 막 추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재밌어요. 원영이는 무조건 장군일 거다. 아니다. 백마탄 왕자일 거다. 아니다.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부잣집 강아지일 거다. 다들 이렇게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을 예상합니다. 왠지 그럴 것 같은 이미지긴 하죠. 네. 그리고 원영 씨 본인도 자기가 전생 체험을 너무 해보고 싶었다면서 진짜 완벽한 세팅의 공주님 드레스에 막 티아라를 쓰고 요술봉까지 흔들면서 등장을 하거든요. 진짜 화려함의 극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분석한 심리적 공식, 즉 페르소나가 강하고 화려할수록 내면의 그림자는 더 깊고 취약하다는 원리를 이 화려한 공주님에게 대입해보면 과연 어떨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완벽한 공주님이 최면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자마자 티저 영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짧은 예고편이었지만 진짜 파급력은 엄청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눈을 감은 원영 씨가 갑자기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로 엄마가 천사 같아요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그 완벽하게 세팅된 얼굴 위로 눈물을 막 뚝뚝 흘리고 마는 겁니다. 와, 가장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는 자의 가장 연약한 맨살이 드러나는 순간이군요. 그토록 이 전생의 방 문을 열고 싶어 했던 그녀는
과연 그 문 너머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대중 앞에서는 진짜 머리카락 한 올조차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녀의 무의식 밑바닥에는 대체 어떤 형태의 결핍이 막 소용돌이치고 있었을지 진짜 호기심이 극대화됩니다. 그렇죠.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왕관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우리의 무의식은 그 왕관을 벗어던질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과 보호를 갈구하는 상태로 퇴행하려는 경향성을 띱니다. 퇴행이요?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는 거군요. 네, 본편에서 어떤 구체적인 서사가 펼쳐질지 아직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가장 완벽한 아이돌의 무의식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어떤 인간적인 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그룹의 예능 콘텐츠 영상을 통해서 단순한 웃음을 넘어서 현대인의 내면 아주 깊은 심연까지 함께 내려가 보았습니다. 유진 씨, 가을 씨, 레이 씨가 보여준 이 놀라운 무의식의 서사들은 그저 특별한 환경에 놓인 연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막 강한 척 해야 하는 직장인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은 철저히 억누르는 가장들, 또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계속 재단하는 현대인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각자의 아이돌 복장을 입고 매일을 그 무대 위에서 버티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직접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용히 숨을 고르시고요. 여러분의 무의식으로 향하는 오래된 방문 앞을 서성해 보세요. 네, 문고리를 잡고 한번 돌려보는 거죠. 만약 오늘 당장 여러분이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무의식은 과연 어떤 시대, 어떤 인물, 혹은 어떤 동물의 모습을 빌려서 지금 여러분이 가장 외면하고 있는 내면의 결핍을 보여줄까요? 여러분이 현실에서 가장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외로움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뼈아픈 죄책감일 수도 있겠죠. 겉으로 두르고 있는 그 번듯하고 화려한 사회적 외투를 확 벗어던졌을 때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떤 비바람치는 숲이 우거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에서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한 기사님이 여러분을 구하러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내면의 그림자를 직접 마주하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지만요. 사실 그것이 곧 진정한 나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네, 오늘 밤 거울 속의 나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곳에 혹시라도 혼자 떨고 있는 여러분의 무의식 속 어린아이가 있다면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 탐험을 언제나 응원합니다.